이 강의에 제일 처음이냐 하면 이 클라키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냥 알람시키면 될 텐데 왜 클라키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그럼 학생들이 대답하죠. 알람시계를 끄고 자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그럼 알람시계 끄고 잘 거면 뭐하러 맞춰놓니? 예, 맞춰놓을 때는 뭐 꼭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침에 피곤하니까 끄고 자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죠? 뭐 그거 이상으로 뭐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알람 시계들이 참 많아요. 이 클라키도 있지만요. 제가 그 찾아본 바로는 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헬리콥터형 알람 시계도 있어요. 이렇게 알람이 울려서 끄면은 이게 그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침대 옆에 잠자리채 같은 걸 갖고 있다가 날아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해체를 해야지 이제 알람이 꺼지거나, 또 폭탄형도 있더라고요. 알람이 울렸을 때 누르면 그 겉에 표면에 있던 그 퍼즐 같은 껍질이 터져 나갑니다. 예, 그 수류탄처럼요. 그럼 그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퍼즐을 맞춰서 다 원위치에 껴놓지 않으면 알람이 멈추지 않죠. 네, 이런 클라키의 알람 시계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내일 아침에 학교에 늦으면 안 되는, 꼭 늦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 놓죠. 이 알람을 맞춰 놓는 나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알람 시계를 듣자마자 알람을 꺼버리는 나하고 과연 동일인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학생들은 아주 쉽게 동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동일인은 맞죠. 같은 몸을 갖고 있는데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죠, 서로. 예,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한테 여기까지 얘기를 끌어온 다음에 2번 문제를 물어보죠. 클라키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속성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일종의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생각을 알 수 있는 문학적 고전 작품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보죠. 그럼 아이들이 의외로 답을 합니다. 고전에 대해서는 이런 힌트를 줄 수 있죠. 고전이라는 것은 원래 누구나 다 인용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이 책을 읽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아마 축약본 동화책으로는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읽은 건 아닌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고전이 있다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꽤 아이들이 잘 얘기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지킬 박사가 바로 알람 시계를 맞춰놓는 이성적인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하이드는 아침에 알람 시계를 끄는 충동적인 자아죠. 자, 이 생각은 매우 고전적인 인간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스의 호메로스에 보면 우리가 트로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오디세우스가 귀환하는 오디세우스 2가 나오죠. 오디세우스가 귀환하는 장면에서 사이렌이라는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의 뱃사람들은 이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을 지나서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사이렌 섬을 지나갈 때 사이렌이라는 새가 울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쪽으로 배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바다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 이 왕, 트로이 목마를 생각해낸 이 지략이 뛰어난 이 왕은 이 사이렌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죠. 부하들의 귀를 일단 밀랍으로 막고요.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배 안에서는 나의 명령을 듣지 마라. 그리고 오디세우스 본인은 밀랍을 하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거기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그림에도 잘 나오지만은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동여맵니다. 도저히 풀을 수 없게끔요. 그리고 이 사이렌 섬을 지나가죠. 역시 사이렌이라는 새들이 너무 아름답게 우릅니다. 이 원전에서는 사이렌이 새인데요. 그 이후에 문학적인 상상력이 가미돼가지고 이 사이렌을 그 요정들, 여자 요정들로 묘사하지요. 이 그림도 그러네요. 어쨌건 오디세우스는 괴로움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 섬으로 가자고. 그러나 부하들은 오디세우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사히 사이렌이라는 섬을 통과하죠. 우리가
사이렌 울린다 할 때 이 사이렌의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한테 비문학 문제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이야기 속에 클라키가 2개 나오는데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야기 속에 클라키가 2개 나오죠. 클라키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이야기에서 보면 직감적으로 이 밧줄과 밀랍이 클라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사이렌 소리를 듣기 전에 이성적인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충동적인 자아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들이죠. 뭐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뭐 쉬운 이야기입니다. 2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이런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발행해 보유자 3천만 명 넘어 파산 자살 속출 한국 닮은 꼴 연체율 15%. 자, 이것은 이제 인도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인도의 우리나라와 같이 신용불량자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사실과 해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가 사실 사실과 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신문을 통해서 논술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기사에서 사실과 해석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기사도 역시 사실과 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 인도의 신용불량자가 얼마만큼 증가했고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것은 뭐 사실이겠죠. 물론 이 사실도 대조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사실일 거고요. 이것은 해석이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신용카드 때문이다 라는 것은 이 기자가 부여한 해석일 것입니다. 자,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뭐 별다른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는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의견,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텍스트가 말하는 사실을 그 텍스트를 만든 사람이 부여한 그 해석과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과 해석을 구별해 놓고 그 해석이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텍스트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신용 불량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카드 때문인가요? 어쨌건 이 기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요. 카드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늘어났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충동적인 인간입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인간입니까? 네, 그렇죠. 충동적인 인간이죠. 본인은 이 카드를 쓰면 한 달 후에 자기한테 청구서가 날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성은요. 그런데 카드를 갖고 있는 순간 백화점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숙녀병 매장에 들려가지고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후회하는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고 이 카드를 긁는 인간은 충동적인 인간이죠. 알람 시계를 끄는 인간과 동일합니다. 자, 이런 인간관으로 보니까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요, 이 생각에 꼭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아마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성적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적 능력이 있죠. 자, 내가 아무리 카드를 손에 있더라도 이걸 쓰면 한 달 후에 내 월급이 차압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카드라는 핑계거리를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 본인이 이미 그 물건을 살 때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귀결을. 그렇게 보면 이것은 충동적인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자아가 애초부터 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하는 거죠. 이성적인 인간을 전제하는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그 인문사회학에서 기초가 되고 지금도 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학문인데요. 이렇게 정교하고 완성되어 있는 학문의 아주 기초적인 것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즉 인간을 이성적으로 볼 것이냐, 이성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로 아주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는 논리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국가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은연중에 이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장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욕구를 잘 알고 그것대로 행동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모르고 또 자신이 이익이 되는 방향을 잘 모른다면 정부가 이것을 계도해야 되겠죠. 개입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수학적 기법도 있고 뭐 논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토론도 하지만 그 전제는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간을 클라키 같은 알람시계가 필요한 그런 충동적인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은 핑계고 결국은 인간이 이성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성적인 존재고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볼 것이냐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것은요. 인간관을 전제합니다.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을 지원할 때 이제 논술을 보죠. 인문계 논술입니다. 인문계 논술에 여러 가지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뭐 인간관을 직접 거론하는 제시문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강대 2010년도 수시 문제가 문항 1, 2번이 1, 2, 3번이 인간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를 논하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간관 자체를 거론하는 제시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제시문들도 사실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는요. 우리가 성악설, 성성선이라고 알고 있는 인간이 악하냐,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이런 식의 아주 거친 인간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뭐 인간이 합리적이냐, 인간이 충동적이냐 이런 인간관, 뭐 인간이 사려가 깊냐, 사려가 깊지 않냐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무수한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문사회과학 제시문을 읽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전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